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이 앞서 2차례 실패했던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바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고 북한은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위태로운 한반도 상황, 최유찬 기자가 진단했습니다. 지난 21일 밤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발사 후 705초 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습니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지난 5월과 8월 실패에 이어 3번의 시도 끝에 성공한 건데 북한은 정찰위성이 찍었다는 괌 미군기지 사진까지 공개하며 다음 달부터 본격 정찰 임무에 착수하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우리 정부는 일사천리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 무인기 송골매 등을 최전방에 보내 북한 장사정포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간 합의 이행 중단을 먼저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날 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데 이어 다음 날엔 국방성 성명을 통해 맹비난했습니다.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부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각 회복시킬 거라며 충돌 사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남한에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사실상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겁니다. 이 합의를 무력화한 책임을 북한은 남한에 전가하면서 더욱더 행동의 자유를 누리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안보 비용에 있어가지고는 엄청난 추가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9월 체결된 남북 군사합의서는 군사적 긴장과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비행 금지 구역과 야외 기동 훈련 금지 구역, 완충 구역 등을 설정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우리 정부가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건 1조 제3항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최대 40km까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이 구역에서 대북 정찰 작전을 할 수 없어 감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비행 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은 군사분계선 지역에 신형 군사 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KN-23과 KN-24, 초대형 방사포 등 남측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배치해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군사분계선 인근에 무인기를 띄우거나 해안포를 다시 가동해 포사격에 나서는 등 지상, 해상, 공중을 가리지 않고 국지적 도발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무인기를 이제 군사분계선 인근으로 비행시키면서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서해 해안포를 개방하고 포사격을 실시하고 그런 빌미는 이제 한국이 이제 군사 합의를 이제 어겼기 때문에 약간 억지를 부릴 수가 있겠죠.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17차례에 걸쳐 합의를 위반해 왔는데 위협 수준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만큼 보다 노골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회복해 억지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억제는 힘에 의해 달성되는 것으로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핀 역할을 하던 평화적 완충지대가 군사적 대결지대로 되면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효력 정지는 그 군사 분계선 일대를 다시 군사적 적대 지역으로 되돌림으로써 접경 지역 우리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더욱 불안케 하는 악수 중의 악수라고 평가합니다.
만일의 경우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남북 간 소통 채널도 꽉 막혀 있는 만큼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강한 주먹에 이어 만리를 굽어보는 눈이 생겼다며 정찰 위성을 계속 발사할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정찰 위성 시스템 1.0을 구축한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안정화시켜서 그다음에 업그레이드해서 2.0, 3.0을 개발하면은 아주 좋아지는 거죠. 첫 술에 배부르랴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정찰 위성은 한 5개 정도가 돌아가야 거의 실시간 그 관측이 가능하거든요. 또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만큼 도발 방식을 다양화해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남북이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갈등이 확산되면 9.19 합의 이전보다 불신과 적개심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북 확장 억지력 강화가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무력 강화만 이끌었다는 점에서 대화 없는 억지력 강화로는 전혀 효용성이 없다고 분석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으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여력이 위축됐다는 점도 예전과는 달라진 상황입니다. 강대강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북한의 선거라고 하면 통상 노동당이 낙점한 사람이 단독 입후보하고 찬성표를 몰아주는 방식이 연상되곤 하죠. 네, 근데 이젠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없던 후보 경선과 일종의 유세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경쟁 제도를 도입한 선거가 북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주목되는데요. 김윤미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북한에선 내일 우리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이달 초부터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구호와 포스터가 게시됐고 동원된 선전 차량과 선전대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국민이 돼서 처음으로 선거에 참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선거의 날이 기다려지고 이번 선거는 과거 후보자 1명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하던 것과는 달리 예비 후보 2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비 선거 투표 결과도 즉시 공개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평범한 작업반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진짜 이런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고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저를 지지해 준 사람들의 기대에 오금나지 않게 또 주민들이 최종 후보자의 면면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유세와 비슷한 상봉 모임도 진행했습니다. 네, 그동안 북한에선 누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번에는 비밀 투표가 보장되나요? 북한의 기존 선거법은 찬성하면 그대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반대하면 볼펜으로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긋도록 했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대담하게 당이 낙점한 후보에게 볼펜을 집어들 사람은 거의 없겠죠.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이 누구를 뽑았는지도 알 수 있었는데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인 홍서훈 동지에게 투표하셨습니다. 이번엔 찬성과 반대 투표함을 따로 마련해서 주민들이 반대 표시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표실에 누가 들어가거나 볼 수 있다면 실제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부 제도의 변경은 있으나 실질적 선거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적 선거제도에는 못 미치지만 북한 입장에선 큰 변화 같은데요.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선거는 지난 8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개정된 선거법이 처음 적용된 건데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선거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건 시민의 정치 참여권과 투표권을 부각함으로써 정상국가 이미지를 대내외에 선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 유난히 추천된 후보군들이 평범한 근로자라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작업반장 동지가 평양시 인민회 대의원 후보자로 또다시 추천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노동자를 인민회 대의원으로 내세워주는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자고. 인민들이 직접 뽑은 후보를 통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또 다른 차원의 대중동원 방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사람이 대의원이 되고 그 대의원이 솔선수범해서 경제 발전 목표를 끌어나가자라고 호소를 하면 훨씬 더 따라오기가
대중 동원이 더 좋잖아요. 북한은 자본주의에서 선거는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반인민적 통치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자신들의 방식이 인민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옹호하는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선 얼마 전 대규모 조각공예 축전이 열렸다고 합니다. 네, 전문 조각가뿐 아니라 일반 학생과 유치원생까지 참여했다는데요. 눈여겨볼 만한 부분도 있었다죠? 북한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선 지난달 초부터 근 한 달 동안 조각공예 축전이 열렸는데요. 올해는 총 30여 종, 300여 점의 작품이 선보였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미술 창작 기관이죠. 만수대 창작사는 우리의 전통작인 고려청자와 11세기 말에 창조됐다는 알록반죽짜기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고전 작품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건 화상거리의 아침이라는 도자기였습니다. 작가는 평양 화상거리의 새 살림집을 받고 기뻐하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의 사랑과 배려가 고마워서 거저 울고 웃으면서 이제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이걸 보면서 내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작품의 예술성보다는 당의 정책을 선전하는 작품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네요. 조선중앙TV는 지난 19일과 20일 이 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작품을 중심으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하기도 했는데요. 안석 간석지 침수 현장을 돌아보는 김정은의 모습을 보고 한 대학생이 제작한 쌀로 만든 공예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중학생들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든 수혜 작품을 내놨는데 김정은 정권이 강조한 살림집 건설 사업을 묘사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외진 산골 마을도 몰라보게 병모되는 모습들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면서 도시만이 아닌 산골도 변하는 내 나라를 내 작품에 담고 싶었습니다. 예술가들도 그렇고 학생들까지 예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듯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유치원생들은 북한을 상징하는 목란이나 인공기, 그리고 탱크를 찰흙으로 만들어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무인기당, 군함이당 촉촉 만드는 박사가 달래요. 이처럼 학생들까지 작품에 당의 철학과 정책을 담아내는 건 예술에도 인민이 바라는 시대적 지향과 염원이 담겨야 한다는 교육을 받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국의 벅찬 용수를 눈으로만 보지 말라. 심장으로 느끼라. 그것을 작품에 담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창작 욕구마저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김윤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조건 탓하지 마라, 과학기술로 이겨내자면서 이른바 과학농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북한이 최근 유독 강조하고 있는 채소, 즉 남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북한의 채소, 과학농사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채소를 먹는데 북한에서는 이 채소의 의미가 좀 남다르죠? 북한에서 채소는 반식량입니다. 네. 특히 요즘과 같은 계절은 이제 채소 수요가 굉장히 높은 계절인데요. 시장 도입되고 조금 괜찮아져서 건강식으로 이제 채소를 먹는 사람들도 이제 북한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제 많은 주민들이 배고픔을 달래는 이제 식량으로서의 이제 채소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북한 매체들은 이제 사계절 내내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됐다고 선전하는데요. 먼저 북한 방송 화면부터 함께 볼까요? 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농업부문이 북한 TV에서 소개한 장천 남새 농장. 농사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자료들을 구축해서 과학기술 보급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보도에서는 농민이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현장에 응용할 수 있고 채소 농사를 짓다가 궁금한 점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빨리 현장에 가서 그걸 응용하는 게 우리 보급실의 임무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농장원들이 좋아합니다. 원격 교육을 지망하는 농업 근로자들도 계속 북한은 농민들의 자질도 강조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기를 사용하는 만큼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대학에 입학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 부분의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에 맞게 농업정보학과를 금년도에 2개 학과를 더 누려냈습니다. 원격 교육 시간도 올해 초부터 24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방송에서는 이런 보도를 꽤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의 과학농사 수준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 농사를 통해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생산량이거든요. 근데 북한의 현재 그 식량작물 생산성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한 1980년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학 농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 정보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어떤 최신 정보, 동향, 트렌드를 볼 수가 없고 자료 접근의 한계성이 있어서 과학 농사를 하는 데에 어떤 기술 정보 수준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농민들이 농장 아닌 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도리어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게 다 농민은 아니고요. 네. 그 한 개 농장에서 컴퓨터에 앉아서 과학을 배우는 사람 한 10명 정도면 되거든요. 매 작업반마다 기술원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이 농장의 생산 시스템이 집단 농장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체 농민이 다 몰라도 되고요. 작업반 기술지도원, 지금은 기술부경리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먼저 배워가지고 이제 가르쳐주면 됩니다. 네. 뭐 농사를 글로 배웠어요, 컴퓨터로 배웠어요,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요, 북한 과학 농사의 상징처럼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온실 남새 농장입니다. 수백 동의 온실 골조 공사를 완공한 기세를 여기는 평양의 온실 농장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2월 공사를 시작한 이 온실 농장은 공사 현황이 수시로 보도되는데요. 최근에는 군인들이 수백 동의 온실 골조 공사를 완공한 데 이어 마감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감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수없이 많지만은 우리는 매일과 같이 기술 공정, 설계에 따르는 요구를 수시로 개척하면서 이 장치가 이번에 한국용 남새 원통형 남새 재배 장치도 선전합니다. 농약을 쓰지 않고 영양을 유지하면서 생산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1년에 5번 정도 심을 수 있었던 채소를 20번까지 심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전에 남새 재배를 할 때는 온도 보장만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공 조명에 의한 빛 보충 방법을 받아들이니까 확실히 좀 다릅니다. 북한의 그 남새 온실 농장에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기술들이 이제 꽤 있는데요. 고설 배두 뭐 재배 장치라든지 무토양 재배 기술, 뭐 인공 조명 이런 기술들이 제일 중요한 게 아주 이제 작은 면적에서 입체적으로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그 남새 온실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높여서 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수가 있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뭐 의미가 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레이저나 플라즈마로 농작물의 생육 상태를 촉진하고 수확고를 높이는 기술 등 화학농법 대신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세계적으로 레이저나 플라즈마 방법을 적용해서 레이저를 농작물에 쪼여주게 되면 효소 활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종자의 싹트기가 촉진되고 비답성이 강화되고. 저는 뭐 농알못이라 플라즈마 이런 말 등장하는데 솔직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시선에서는 북한 남새 온실 농장 과학기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플라즈마는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에 도입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농사에 도입이 되면 세균을 제거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오래 저장,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저장 시설이 좀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오랜 시간 비용을 많이 들지 않고 수확물을 저장한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농정진흥청에서도 과거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을 한 연구 성과가 있고요.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 실용화가 많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노동당 창건일에 연포 온실농장 준공식에 참석해서 각 도에 한 개씩 이 온실농장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규모의 온실농장을 각 도에 건설하고 남새 생산의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북한의 채소 부족 문제가
이렇게 해소될 수가 있을까요? 채소는 신선함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도로망이나 교통 편의시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서해안에 있는 채소를 동해안으로 가져갈 수가 없죠.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소비를 해라 라는 의지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북한의 겨울의 온실의 내용을 원적외선을 통해서 열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 연포 온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온도가 잘 제어되지도 않고 따뜻해야 되는데 오히려 온도가 더 낮아서 제대로 농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박힌 적도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의 그런 생산 인프라가 제대로 안정적이지 않다면 생산량에도 상당히 좀 기복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과학농사의 효과를 선전하는 북한은 다양한 작물 재배에 과학농사를 강조하는데요.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버섯입니다. 각지 버섯 생산 단위들에서 생산을 활성화하고 이달 초 북한 TV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버섯 재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선전합니다. 작업반에서는 삼중 겹방막에 우한 이 버섯 재배 방법을 도입하는데 생산을 안전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게 됩니다. 버섯 공장들의 과학기술도 소개됩니다. 태양열을 이용하는가 하면 버섯 재배 기간을 줄여서 회전율을 높이는 공장, 그리고 버섯 배양 방법을 바꿔서 버섯 생산량을 4배 늘렸다는 공장도 있습니다. 오늘의 유리와 함께 과학기술 중시에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액체 정균 생산 방법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생산량을 훨씬 높였습니다. 액체 정균이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요. 이게 수용액 상태의 배지죠. 액체니까 이제 이거 교반을 해줄 수 있어가지고 산소 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균들이 골고루 퍼져가지고 용량 물질도 이제 제대로 공급되는 걸로 한국에서는 이미 2015년에 이제 성공해서 광범위하게 도입이 된 건데 북한에서는 한 7, 8년 정도 늦었네요. 예. 네. 중앙버섯연구소가 새로 일도선 지 10년. 중앙버섯연구소란 곳도 있는데요. 2013년 설립한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새로운 버섯 품종을 6종 도입하는가 하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원료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버섯의 진심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네. 방 한 칸 있으면 이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쌀겨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넣고 균 심어놓고 관리만 잘해주면 온도 관리만 해주면 고기나 채소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식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효율성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버섯에 진짜 진심으로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네. 본질을 봤을 때 과연 이 농업과학기술 발전만으로 북한의 이 고질적인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술 하나만 가지고 해결되기는 힘들죠. 이게 산업화가 되고 전국의 일반화가 돼서 다 많은 주민들이 덕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재원도 필요하고 뭐 현대적인 시설도 필요하고 당장은 이제 해결되기 힘들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고 저도 궁금해서 좀 기계의 힘을 빌려봤습니다.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챗 GPT가 말한 건 이제 북한의 뭐 여러 가지 특성을 반영한 얘기는 아니고요. 북한의 실정에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농업과학 기술 발전을 하는데 그것을 실용하고 움직이는 농장들, 농민들에 대한 보다 많은 인센티브, 특혜 제도가 좀 지어졌고 그게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들의 농업 구조계에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뭐 투자도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야 북한의 어떤 식량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번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 이번 겨울에는 먹는 것만큼은 걱정 없이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건 이념을 떠나서 인간 존엄의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조선시대 백자의 시원지로 알려진 강원도 양구에서 이른바 통일백자를 꿈꾸는 노력을 지난해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일부가 실현됐다고 합니다. 네, 남한의 흙, 양구 지역의 백토를 원료로 탈북 도예가가 북한 방식으로 빚어낸 도자기들이 전시되고 있다는데요.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북한과 지척인 남북 접경 지역 강원도 양구에 들어서면 보기 힘든 광경이 하나 펼쳐집니다. 두 손이 받쳐들고 있는 고운 자태의 백자부터 조선 백자의 원료로 쓰인 양구 지역의 하얀 흙, 양구 백토로 빚어낸 다양한 백자의 조형물이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마다 설치되어 있고요. 군청 같은 관공서에서도 출입문부터 사무실까지 양구 백토, 양구 백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구의 백토를 좀 우수성을 좀 많이 알리고 또 깊이 있게 우리가 또 연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존하고 알리는데 또 연구하는데 많은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북한에 있는 백토를 좀 활용해서 통일 백자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처럼 전국의 좋은 흙, 남북의 대표 흙을 배합해 남북의 도예가가 함께 빚어낸다는 통일백자의 꿈. 지난해 저희 통일전망대 방송을 통해서도 그 통일백자의 꿈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방송을 계기로 양구와 한 탈북 도예가가 연결됐고 그 인연이 최근 조그마한 성과를 하나 이뤄냈습니다. 이 백자박물관에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곳 양구, 남한의 백토로 북한 출신 도예가가 빚어낸 이른바 통일백자를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남한 그리고 북한 지역 백자까지 가득했던 박물관 수장고에서 만난 중년의 탈북민. 도자기로 유명한 북한 회령에서 도자기를 전공하고 20년간 도자기 회사에 근무하다 부푼 꿈을 안고 2004년 탈북했지만 꿈은 접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작품을 진짜 제대로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떠났었는데 생계 때문에 20년간을 도자기를 놓고 있다가 어떻게 바늘과 바늘 끝이 마주치는 일이 있다고 하더만은 그런 식으로 오늘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작품을 하게 됐어요. 20년 만에 다시 물레질에 도전하는 터라 처음엔 어색하고 기억도 가물가물했지만 다행히 자신의 손은 금세 모든 걸 기억해냈고 수개월 노력 끝에 양구백토, 남한의 흙으로 처음 만들어본 그리고 통일의 염원을 담아낸 작은 의미의 통일 백자를 세상에 내놓게 됐습니다. 물을 저장하는 용도여서 물고기를 그려 넣었다는 옹기들, 밥과 국을 담아내는 주방 용기부터 여러 모양의 꽃병과 술병, 찻잔까지 차 마시는 사람도 분위기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다 고향에서 그려봤고 해봤던 것들을 재현해 본 거예요. 예. 특히 동물 한 쌍을 그려놓은 작품들이 많았는데요. 남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며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표현해봤다고 합니다. 하나는 북이고 하나는 남이고 그게 지금 등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대기라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용이 지금 등지고 있고 그 하병이니까 이 꽃을 피워야 되겠는데 피우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북이 지금 갈라져 가지고 그래 앞으로 만약에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은 용을 돌려서 이쪽으로 서로가 마주보는 걸 하고 여기 꽃을 심으면은 추운 지방인 고향 함경북도 회령의 도자기 마냥 물건을 차갑게 하지 않으려고 입구는 좁게 몸통은 부풀게 했고요. 볏짚 채를 사용한 유약을 두텁게 발라 눈물처럼 흘러내리게 했는데요. 이런 북한의 제작 방식이 성형도와 백색도가 높다는 원료 남한의 양구 백토를 만나서일까요? 남쪽 도자기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한국의 작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선 자체가 조금 거칠고 그런데 그 거친 형태나 쉐입을 화려한 그 청아의 느낌으로 완성도 높여서 이제 작업을 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세련은 아닌데 도로 마음에 이렇게 와닿고 옛날로 한 50년대로 30년대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참 좀 좋은 작품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온전하진 않지만 통일백자를 향해 내디딘 소중한 첫걸음. 북한 사람이 남한의 흙으로 이제 작업을 했다라는 것에 일단 큰 의미를 두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진짜로 북한의 좋은 원료와 남한의 원료를 합토를 해서 정말 좋은 최상의 원료를 만들고 남북의 도예가가 정말 성심을 다해서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까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작지만 진정 어린 노력들로 만들어진 뜻깊은 백자들은 유난히 하얗고 밝은 빛을 뿜어내며 남북 접경지의 늦가을을 따스하게 빛내고 있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쌍태머리를 한 소녀를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개머리도 아니고. 두개머리. 생선머리? 따은 머리, 꽁지머리, 답이 뭐죠? 흔히 삐삐머리라고 부르기도 하는 양갈래머리 또는 가랑머리를 북한에서는 쌍태머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 들어봐가지고 좀 이런 단어도 있구나.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람 머리로 생각했거든요. 어렵네요. 난이도가 100점 만점 100점이었습니다. 날이 풀렸다가 추웠다가 또 눈이 내리다가 비가 오기도 하고요. 요즘 날씨 정말 변덕스럽죠.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급격한 기온 변화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특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